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오늘은 CBS의 유창수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드디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군요. 예.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는 26일 금요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화이자 백신도 바로 다음 날 27일 토요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가 거의 동시에 접종이 실시가 되는 거예요. 다만 대상이 다른 거예요. 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콜드체인 그 영하에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접종이 용이한 쪽부터 하는 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이 코로나 백신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이 솔선수범의 백신을 맞으라 이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건 망언이다.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비난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맞는 국민들은 실험 대상으로서 맞는 거냐 이런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주관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지난 주말에 이제 나왔는데 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전국의 요양병원, 정신요양 재활시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의 접종 대상자 36만 6,95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93.8%가 맞겠다라고 이제 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교를 하면은.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 이후에는 좀 나아졌지만은 접종 전에는 한 3명 중에 1명은 안 맞겠다 이런 조사도 있었어요. CNN에서 예전에 조사한 거. 그거에 그런데 비하면 비하면 훨씬 우리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다만 이게 65세 이상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렇죠. 이제 65세 이상은 접종 안 하니까 접종 대상자만 한 거니까 실제 65세 이상이 들어가면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대통령 접종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쟁점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맞은 경우도 있거든요. 남아공에서는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1호 접종자로 실제 맞은 사례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1호는 아니지만 조 바이든 당선자가 직접 대통령 되기 전에 1호는 아니고 10호로 맞았어요. 예. 10번째로. 예.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터키 보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또 솔선수범 네. 어쨌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먼저 맞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다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간호사가 제일 먼저 맞았고 네. 영국에서는 91세 할머니가 제일 먼저 맞았고 나라마다 좀 전략이 달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립병원기구 도쿄 의료센터에 아라키 가즈히로 원장이 먼저 맞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다 맞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맞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잘못됐다 잘 됐다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굳이 이게 정쟁화되는 거가 조금 약간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신에 대한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게요. 네. 백신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이 먼저 맞으면 그것도 왜 대통령이 먼저 맞느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혜냐 또 이럴 수도 그런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맞는 게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이 먼저 맞는 게 실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상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거든요. 네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상업시설이나 공공시설 다 폐쇄했었는데 문 다시 열었고요. 또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이나 백신 접종자는 문화 행사, 스포츠 행사 참석도 허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 3,000명씩 지금 발생하고 있지만 1만 명 이상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호전이 됐고 또 백신을 맞아 보니까 임상시험 때보다도 효능이 더 좋더라 네.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스라엘도 걱정하는 게 이런 와중에 그 집단 면역 생기기 전에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또 어린 아이들이 지금 백신 접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더 빨리 번짐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빨리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된다는 게 과제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접종 시기를 놓고 이렇게 공방을 벌여서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게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빨리빨리 해서 백신 접종을 맞고 좀 그 집단 면역 형성하는 게 우선인데 누가 먼저 맞느냐로 공방을 벌이는 건 좀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맞을 수도 있고 좀 나중에 맞을 수도 있고 이건 국가 상황에 따라 하면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말이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1호가 실험 대상이냐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그럼 1호로 맞으시는 누가 될지 모르는 그분은 실험 대상인가 이제 괜히
설화가 벌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변수는 이제 뭐 접종이 될 텐데 지금 의료진 파업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의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개정을 하는데 성범죄나 금고 이상형을 받을 경우에 의사 자격증을 박탈하는 법안 이거에 대해서 의료진들이 지금 총파업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차질을 빚을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부분은 2부에서 아예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려고 준비를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이면 의료 면허 취소예요. 지금도. 근데 이제 개정안은 그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것. 이게 이제 쟁점인 건데 좀 듣고 판단을 해보시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예, 지난 16일에 강원도 동해 고성 해안을 통해 귀순한 그 20대 탈북 남성이 있었죠. 이 남성의 남하 경로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은 이 남성이 최초로 포착된 게 16일 오전 1시경이었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오전 4시 20분쯤 육군 22사단 민통선 검문소 CCTV에서 인식되기 전까지 그 전에도 무려 4차례나 포착이 됐었는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그 군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CCTV 카메라가 이 남성을 발견하고 자동으로 상황실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다고 그래요. 근데 경계병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번 귀순을 통해서 군 당국의 경계 태세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순이 지금 확인된 건 16일의 일인데 네. 어제 군 당국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네. 여러 가지 궁금했던 것들이 좀 풀린 건데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9개의 모니터 중에 그 귀순자가 잡힌 게 있었던 거예요. 예, 심지어 알림도 울렸어요. 예, 이게 자동으로 알림이 울리고 화면에 뜨도록 돼 있죠. 근데 초소병이 그날 그 모니터 앞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서요. 예. 알림을 들었는데 왜 그럼 그걸 포착을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새가 걸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인식이 되거나 해서 이렇게 오작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예. 그렇다고 해도 이걸 뭐 화면을 다시 돌려보거나 보고하거나 하지 않고 넘어간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김준우 기자. 예. 그러니까 9대 모니터가 있는데 그 병사가 다른 데를 보고 있다가 알림이 울려서 그 모니터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거는 뭐 명백하게 근무를 잘못 쓴 거죠. 잘못 쓴 거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어찌 됐든 뭐 이렇게 통과를 한 다음에 네. 3시간 동안 7번 도로를 따라서 5km 이상 떨어진 민통성 검문소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탈북자가. 네. 그러니까 그 걸어가는 뭐 와중까지 아무런 제지를 안 받은 거고 또 이제 배수로를 뚫고 들어왔다라고 그래요. 근데 차단막이 설치된 지 10년이 넘어서 이게 다 부식이 돼가지고 그냥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에 인천 강화도에서 20대 탈북자가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넘어갔죠. 그때도 배수로 문제가 있어서 네. 군에서 다 점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점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이 사고가 일어난 곳이 이제 22사단인데 네. 여기가 뭐 육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장교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네, 이런 네. 일이 많아가지고 징계 받아가지고 장교들이 꺼린다고 하하. 합니다. 왜냐면 승진을 못하게 되니까. 아. 작년 11월에도 군 철책을 넘어왔어 탈북자가. 근데 사흘 만에 발견이 됐는데 자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군대가. 그런 일도 있었고 2012년에 노크 기순도 여기에서 22사단에서 맞아요.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2009년에는 폭행 혐의로 지명 수배된 남자가 네. 22사단 쪽 그 경계를 뚫고 북으로 넘어간 일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고가 매우 잦은 데인데 여기가 경계선이 보통 군이 일반적으로 한 25km 정도를 막는다고 그래요. 네. 근데 여기는 100km가 된다라고 합니다. 막아야 막아야 되는 될 때가. 곳이. 왜냐면은 해안가 70km하고 그니까 남북 경계선 30km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허술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완벽하게 막는 게 참 어려운 곳이겠구나라는 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인원을 더 늘리든지 뭔가 장비를 더 보충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이렇게 뚫리고 나서 뭐 인력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사후 약방문이잖아요. 예, 군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에 따르면 해당 남성이 이 겨울바다를 10km를 6시간 동안 수영해서 남쪽으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에 동해에 풍랑 경보 발효될 정도 높은 파도가 있었고 해수 온도도 높지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그러면은 군은 이렇게 오는 걸 어떻게 상상하고 그것까지 다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1월에는 기계체조 선수 출신 북한 남성이 3m 넘는 철책을 뛰어넘어서 남하를 했었고요. 네. 그 미확인 지뢰지대를 휩쓸고 다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됐거든요. 네, 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군이 상상하는 수준 이상의 침투가 분명히 가능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것만 막으면 된다 생각했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계 태세를 좀 강화하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는데 항상 이건 예상하지 못했다, 이건 놓쳤다 하는 거는 좀 변명일 뿐입니다. 리와인드 기능 없어요? 알림까지 울렸다면서요 이번에는. 한 했어야죠. 번만 좀 돌려봐야 되는 게 예. 아닌가.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제3지대 단일화 TV 토론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퀴어 퍼레이드에 대한 겁니다. 예. 서울시장이 되면 이 행사에 참석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금태섭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도심 밖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퀴어 축제 보는 것을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대답한 건데요. 퀴어 축제 보는 걸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이 답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자가 그 성소수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보지 않는 그 인권 감수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안 후보는 이제 저 역시 소수자 차별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적 수위가 높은 축제이기 때문에 시내 중심에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주말 사이에 이게 계속 그 후보들 사이에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러게요. 참 서울시장 선거하는데 왜 이게 제일 뜨거워졌어요. 예, 이게. 예, 제일 뜨거워졌죠. 근데 왜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예, 있는데 예. 이번 선거를 보면 어찌 됐든 약간 이제 정권 심판론, 네. 뭐 아니면은 정권 안정론, 뭐 이런 거가 붙는 여야가 좀 첨예해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공약에 별로 차별성이 없습니다. 다 뭐 16만 호에서 맞아요. 뭐 70만 호까지 짓겠다라는 거고 전부 부동산 다 공급론이에요. 다 전부 다. 공급론이도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떤 후보가 뭐가 다른지가 잘 이제 안 드러나는 상황에서 가장 쟁점이 명확하게 입장이 드러나는 게 지금 이 퀴어 축제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광화문 퀴어 축제라는 거를 금태섭 후보가 던져버린 거예요. 예. 이거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후보들. 입장 밝혀라. 그래서 사실 이제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민주당에 있었던 분이라서 약간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어찌됐든 지금 약간 보수 쪽에 더 많이 기울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쟁점화한 것인데 지금 나머지 후보들도 되게 난감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입장들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히진 않는데 언론에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그 안철수 후보랑 비슷한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예.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뭉뚱그리고 있습니다. 말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잘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뭐 한겨레에서 뭐 인터뷰도 그러니까 입장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쟁점화가 예전에부터 보면은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홍준표 후보가 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보수 진영이 많이 쓰는 질문이에요. 오히려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한테 공격하는 용도로 많이 썼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게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고 앞으로 여야가 그러니까 단일화가 돼서 1대1이 되면은 이 질문이 또 나올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있는 커진 이제 이슈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경원 후보는 성소수자 인권 존중한다. 그러나 도심에서의 퀴어 축제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고 또 오신환 후보는 동성애는 반대한다. 하지만 조례상 서울시장이 퀴어 축제를 막을 권한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조은희 후보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역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해도 시민 왕래가 많은 지역에서 축제 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불편하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 기본 원칙은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분들 권리 역시 존중해야 한다고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지혜를 모아보겠다. 이 정도 답변이 지금 나온 상태. 그래요. 유정수 PD. 예.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도시 외곽에서 열린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안 후보가 그렇게 말을 해서 거론된 게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좀 팩트를 보면은 뭐 팩트는 김준일 대표 전문이긴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를 언급한 게 여기가 이제 성소수자 수도라고 불리고 있는 상징적인 도시이기 때문인데 안 후보가 언급한 카스트로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열리는 거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인 그 성소수자 퍼레이드가 아니고 다른 작은 규모 행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규모 행사가 열리는 곳이 도심 외곽이 아닌 것도 이곳이 처음으로 커밍아웃 했던 그 선출직 공직자 하비 밀크 전 시의원을 기리려고 이곳에서 하는 거지 중심지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 후보가 이렇게 말했던 거는 샌프란시스코 언급한 거는 사실은 팩트가 맞지는 않다. 이런 점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신현수 수석 이야기 오늘 또 큰 이슈잖아요. 이거는 따로 친절한 대기자와 함께 짚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